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화인그룹 본사 대회의실 앞복도는 숨막힐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화인그룹이 주최하는 리조트 설계 공모전의 최종 심사일인 만큼 현장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 팽팽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서윤은 대기석 구석에 앉아 무릎 위에 올려진 낡은 가죽 파일철을 응시하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지원자들이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다리를 떨거나 끊임없이 넥타이를 고쳐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표정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서윤에게 이곳은 단순한 공모전 현장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공기 속에 섞인 미세한 향수 냄새와 먼지 냄새를 감각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깼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여자가 등장하자 대기하고 있던 지원자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화인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로 알려진 민채린이었다. 채린은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지원자들을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지만 서윤 앞에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서윤의 수수한 옷차림과 화장기 없는 얼굴을 훑어보는 채린의 눈동자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비서에게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이번 공모전의 수준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것은 명백히 서윤을 겨냥한 모욕이었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채린의 시선을 받아낼 뿐이었다. 민채린은 자신의 도발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서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도 감히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기에 서윤의 차분한 눈빛은 채린에게 기분 나쁜 이질감을 안겨주었다. 채린은 흥하고 콧방귀를 뀌며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서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그 속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가짜의 껍데기가 얼마나 얇고 위태로운지 서윤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오늘 심사는 지원자의 이름과 배경을 모두 가린 채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였고 이것은 배경 없이 실력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서윤에게 유일한 기회이자 채린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이었다. 물론 채린은 이미 심사위원들을 매수해 놓았을 것이 뻔했지만 서윤에게는 그들을 압도할 카드가 있었다. 심사장 안으로 들어선 서윤은 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심사위원들과 정면에 앉아있는 그룹 임원들을 마주했다. 어둠 속에서 오직 프레젠테이션 화면과 발표자만을 비추는 조명은 무거운 압박감을 주었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가 준비한 설계안은 화인그룹이 기존에 추구하던 화려하고 과시적인 건축 양식이 아니었다. 자연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건물 자체가 숲의 일부처럼 스며드는 유기적인 디자인이었다. 화면에 설계 도면과 조감도가 나타나자 지루해하던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공간이 주는 치유와 안식에 대해 설명했고 그녀의 말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기술이 아니라 그 공간에 머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철학을 담고 있었다. 심사석 중앙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화인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는 강도준 전무였다. 도준은 지금까지 수많은 건축가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본질을 꿰뚫는 설계는 처음이었다. 화려한 기교나 값비싼 자재로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빛과 바람의 길까지 계산한 정교함은 마치 오랫동안 이 땅을 이해해온 사람이 만든 것 같았다. 도준은 무의식적으로 턱을 괴며 발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에는 기묘한 설득력이 있었고 듣는 사람을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장내에 불이 켜졌을 때 도주는 서윤의 얼굴을 확인하고 잠시 멈칫했다. 지극히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심사위원석 뒤쪽 귀빈석에 앉아있던 민채리는 손톱으로 가죽 의자의 팔걸이를 긁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채리는 자신이 내세운 대형 건축 사무소의 설계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하지만 서윤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고 심지어 자신이 믿었던 심사위원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다. 체리는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성이 고작 이름 없는 개인 건축가 하나 때문에 흔들린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쉬는 시간에 심사위원장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지만 도준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골적인 조작을 하기는 어려웠다. 심사는 치열한 토론으로 이어졌고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서윤은 창가에 기대어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1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마침내 결과 발표의 시간이 다가왔고 모든 관계자가 대회의실에 다시 모였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긴장된 목소리로 대상 수상자를 호명하기 직전의 순간 정적은 최고조에 달했다. 민채리는 당연히 자신의 이름이 불릴 것이라 믿으며 미리 준비한 수상 소감을 되뇌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자의 입에서 나온 번호는 채린의 것이 아니었다. 45. 번안서윤 작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내는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다. 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다른 임원들도 얼떨결에 따라 박수를 쳤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트로피를 받아드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관중석 맨 앞줄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민채린과 마주쳤다.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리는 홀에서 민채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윤에게 다가왔다.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단둘이 마주선 채리는 와인잔을 꽉 쥐며 서윤을 노려보았다. 채리는 감히 내까짓게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냐며 당장 상을 반납하고 떠나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서윤은 채린의 귓가에 낮게 속삭이며 당신이 가진 그 화려한 배경이 실력 없는 당신을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설계한 이 리조트가 완공될 때쯤이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 지켜보라는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서윤의 도발에 이성을 잃은 채린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때마침 강도준 전무가 다가오는 바람에 그녀는 억지로 표정을 관리해야 했다. 도준은 서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며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고 칭찬했다. 서윤은 도준의 손을 잡는 순간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전류 같은 느낌에 흠칫 놀랐다. 과거의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도준 역시 서윤의 손을 잡는 순간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에게 앞으로 화인그룹의 파트너로서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명함을 건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채린의 눈빛은 질투와 분노로 더욱 붉게 타올랐다. 그녀에게 강도준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남자였기 때문이다. 리셉션장을 빠져나온 서윤은 화인그룹 본사 로비 중앙에 서 있는 거대한 조형물 앞에 멈춰섰다. 창업주가 직접 세웠다는 그 조형물은 불사조가 날아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로비를 걸었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이 건물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이 거대한 제국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부당하게 가로챘는지 명확하게 보였다. 서유는 조형물 하단에 새겨진 문구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정직과 신뢰라는 글귀가 위선적으로 느껴져 쓴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이제 막 전쟁의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건물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거센 바람이 불어왔지만 서유는 옷깃을 여미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서윤은 짧고 간결하게 보고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다는 말과 함께 이제 곧 내부로 진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하라는 짧은 당부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서유는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좁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험난한 싸움을 예감했다. 민체리는 결코 쉽게 물러날 상대가 아니었고 그녀의 뒤에는 더 거대하고 교활한 세력이 버티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서유는 벽 한쪽을 가득 채운 화인그룹의 조직도와 인물관계도 앞에 섰다. 사진 속 민체리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옆에는 근엄한 표정의 회장과 다정한 모습의 강도준이 있었다. 서유는 붉은색 펜을 들어 민체린의 사진 위에 X표를 그으려다 멈추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놓은 뒤 단숨에 끌어내려야 그 고통이 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서유는 대신 강도준의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오늘 그와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냉철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그가 과연 적인지 아군인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읽은 찰나의 흔들림은 서윤에게 묘한 여운을 남겼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그녀가 꿈꾸었던 행복한 집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제 그 꿈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괴물이 될 준비를 마쳤다. 화인그룹 본사 디자인 센터의 아침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고 분주했지만 한서윤이 들어서는 순간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목에는 임시 출입증이 아닌 정식 프로젝트 총괄 팀장이라는 직함이 박힌 사원증이 걸려 있었고 그것은 기존 직원들에게 일종의 경고장과도 같았다. 낙하산 인사라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서윤은 그들의 시선을 굳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무실 중앙을 가로질러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에게 배정된 자리는 사무실 가장 안쪽 구석으로 채광이 잘 들지 않고 통풍구가 바로 위에 있어 소음이 심한 곳이었는데 이는 명백히 그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기존 팀원들의 유치한 텃세였다. 하지만 서유는 불평 한마디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곧바로 업무용 컴퓨터를 켜며 주변의 적대적인 공기를 무시해버렸다. 그녀는 이곳에 친구를 사귀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러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오전 회의 시간이 되자 디자인팀의 최 팀장은 서윤을 노골적으로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그때 강도준 전무가 예고 없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도준의 등장에 느슨하게 앉아있던 팀원들은 황급히 자세를 고쳐 앉았고 최 팀장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준은 상석에 앉지 않고 회의 테이블 모서리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이번 리조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서윤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임과 동시에 그녀가 팀 내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도준 나름의 방식이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 온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차분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발표는 기존의 보고 방식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의 외관이나 비용 절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동선과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공간을 해석하고 있었다. 도주는 서윤의 발표를 들으며 미간을 좁히고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것은 그녀의 내용이 훌륭해서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사용하는 특정 단어들과 제스처가 누군가를 강하게 연상시켰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설명을 강조할 때마다 왼손 검지로 테이블을 일정한 박자에 맞춰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것은 돌아가신 선대 회장 부인이 깊은 고민에 빠질 때마다 보여주었던 습관과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했다. 도주는 어린 시절부터 화인그룹 가문의 사람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성장했기에 그들의 사소한 버릇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민체린에게서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고유한 기품과 습관을 전혀 관계없는 외부인인 서윤에게서 발견한다는 것은 도준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과민 반응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서윤이 짓는 옅은 미소와 눈매조차 기억 속에 그분과 겹쳐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준은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따로 호출하여 프로젝트의 세부 수정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단둘이 남게 된 공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도준은 서윤에게 차를 권하며 그녀의 사적인 배경에 대해 우회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서윤에게 건축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리고 특별히 영감을 받은 스승이 있는지 물으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서윤은 도준의 의도를 간파한 듯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예의 바르게 대답하며 자신은 독학으로 많은 부분을 익혔고 자연 그 자체가 스승이었다고 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빈틈이 없었지만 도준은 그녀가 찻잔을 쥐는 손 모양까지도 화인 가문의 예법과 유사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새끼손가락을 살짝 굽히고 잔의 밑단을 받치는 그 우아한 동작은 배워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도준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는 비서실장에게 서윤의 과거 행적을 비밀리에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로 결심했다. 한편 민체리는 서윤이 강도준 전무와 단독 면담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해 디자인실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서윤의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거칠게 밀어버리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처럼 서윤의 자존심도 짓밟으려 했다. 체리는 서윤이 설계한 리조트 로비의 디자인이 너무 빈티지하고 초라하다며 당장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전면 교체하라고 소리쳤다. 그것은 이미 발주가 끝나 시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으며 예산을 터무니없이 초과하는 억지였다. 팀원들은 체린의 히스테리에 질려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천천히 주워 올리며 체린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서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경멸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은 체린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체린은 내일까지 수정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심할서를 쓰고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라며 으름장을 놓고 나갔다. 체린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어수선했고 최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은 서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들은 서윤 때문에 자신들까지 야근하게 생겼다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도저히 내일까지는 불가능하니 포기하고 사과하라고 종용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비겁한 태도에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새로운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체린이 요구한 값비싼 대리석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독창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국내산 화강암과 조명을 활용한 대안을 이미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었다. 서윤은 점심도 거른 채 모니터에 집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디자인은 팀원들의 불만을 경탄으로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젊은 직원 몇몇이 슬그머니 다가와 그녀의 작업을 돕기 시작했고 자정이 넘어가자 사무실에는 묘한 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수정안이 완성되었고 서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탕비실로 향해 진한 커피를 내렸다. 창밖에는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때 탕비실 입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니 강도준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 업무를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도준은 서윤에게 다가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바라보며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인지 감시인지 모를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괜찮다고 짧게 답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도준은 그녀를 막아서며 민채린 상무의 부당한 지시에 왜 반항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당함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답하고는 그를 지나쳐 사무실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임원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디자인 수정 발표회에서 민채리는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윤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윤이 밤새 엉망인 결과물을 만들어 왔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녀를 해고할 명분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띄워진 서윤의 새로운 디자인은 채린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값비싼 대리석을 쓰지 않고도 빛의 굴절과 한국적인 질감을 살려낸 로비 디자인은 압도적인 우아함을 뽐내고 있었고 참석한 임원들은 일제히 감탄사를 터뜨렸다. 특히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디자인의 독창성을 칭찬하자 채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버렸다. 서윤은 채린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상무님의 조언 덕분에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채린에게 더할 나위 없는 모욕으로 들렸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채린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벽에 걸린 그림 액자를 핸드백으로 내리쳤다. 파편이 튀며 요란한 소리가 났지만 그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서윤에 대한 증오심만 더욱 커져갔다. 채린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서윤의 뒷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그녀의 약점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찾아내라고 소리쳤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강도준이 다가오는 것을 본 채린은 급히 표정을 바꾸고 피해자인 척 연기하려 했지만 도준은 채린을 차갑게 외면하고 지나쳐버렸다. 도준의 시선은 오직 회의실을 정리하고 나오는 서윤에게 향해 있었고 그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해져 있었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천재 건축가가 아니라 화인그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존재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떨리는 손을 책상 밑으로 감추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채린과 마주할 때마다 솟구치는 혐오감과 과거의 트라우마를 억누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날짜와 사건을 기록했다. 민채리는 예상대로 감정적이고 멍청하게 반응하고 있었지만 강도준은 예상보다 훨씬 예리하고 위험한 인물이었다. 서윤은 도준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가 적이 될지 아군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하게 정체를 숨겨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도준이 이미 그녀의 칫솔이나 머리카락 같은 유전자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이제 곧 그녀가 잃어버렸던 진짜 유물들이 하나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날 차례였다. 퇴근길 서윤은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청소부 아주머니가 떨어뜨린 걸레를 주워주었다. 아주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서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묘한 말을 남겼다. 아가씨, 눈매가 옛날 사모님이랑 참 많이 닮았네라는 그 한마디는 서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주변에 듣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순간이었다. 서윤은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그 말은 하루 종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화인그룹 내에는 아직도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서유는 옷깃을 여미며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셔터 소리는 도시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감시의 눈길은 이미 그녀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화인그룹 회장 저택에서 열리는 비공식 티파티 초대장이 한서윤의 책상 위에 놓였을 때 그녀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그룹 내 여성 임원들과 주요 인사들의 부인들이 참석하여 서열을 확인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은밀한 권력의 장이었다. 외부인이나 다름없는 서윤이 이곳에 초대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이는 명백히 민채린이 서윤을 자신의 구역으로 끌어들여 철저하게 망신을 주려는 의도였다. 서윤은 검은색 카드에 적힌 장소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곳은 그녀가 5살 때까지 살았던 집이었고 어머니와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 있는 감색 원피스를 골라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그녀는 그곳에 손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집의 주인으로서 탐색전을 벌이러 가는 것이었다.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회장 저택은 1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높게 솟은 대문을 통과하여 잘 가꿔진 정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윤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정원 한쪽에 있는 늙은 소나무와 작은 연못은 그녀가 어릴 적 뛰어놀던 그대로였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여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민채린이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채린은 서윤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며 주위 사람들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곧이어 비웃음 섞인 시선들이 서윤에게 꽂혔다. 하지만 서윤은 그 시선들을 무시하고 꼿꼿한 자세로 다가가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잠시 주춤했다. 민채린은 서윤의 길을 꺾기 위해 일부러 하녀를 부르듯 손짓하며 서윤을 자신의 곁으로 불렀다. 채린은 서윤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품평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서윤에게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옷 고르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자신의 드레스룸에서 안 입는 옷이라도 하나 빌려줄 걸 그랬다고 비아냥거렸다. 주변의 추종자들은 채린의 말에 맞장구치며 킬킬거렸지만 서윤은 엷은 미소를 띠며 옷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중하게 받아쳤다. 서윤의 차분한 응수에 채린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곧 그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오늘 그녀가 서윤을 부른 진짜 이유이자 서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과시물이었다. 채린이 자랑스럽게 들어보인 목걸이는 푸른색 사파이어가 박힌 앤티크한 펜던트였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그 보석을 보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서윤의 어머니가 직접 스케치하여 주문 제작한 것이었으며 서윤이 납치되던 날 목에 걸고 있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채린은 더욱 의기양양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이 목걸이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라며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서윤은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했다. 눈앞에 저 가짜가 감히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자신의 추억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그것을 전리품처럼 목에 걸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역겨웠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목걸이가 참 아름답다고 말한 뒤 가까이서 봐도 되겠냐고 물었다. 채리는 서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즐기며 흔쾌히 허락했고 서윤은 한 걸음 다가가
펜던트의 뒷면을 곁눈질로 확인했다. 예상대로 그곳에는 서윤의 태명인 별이라는 글자가 아주 작게 새겨져 있었다. 확신을 얻은 서윤은 현기증을 느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지금 당장 저 목걸이를 낚아채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뒤로 물러섰고 그때 정원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민태석 회장이 비서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회장의 등장은 파티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꾸어 놓았고 체리는 곧바로 서윤을 밀치고 회장에게 달려가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다. 민 회장은 체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짧은 인사를 건넨 뒤 정원 한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서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장의 근처로 자리를 옮겼다. 회장은 서윤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하더니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며 말을 걸어왔다. 서윤은 공모전에서 배웠던 한서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격려했다. 가까이서 본 할아버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다.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회장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자청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회장의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서윤이 건넨 물 잔을 받아든 회장은 목이 탔는지 물을 반쯤 들이켰다. 서윤은 회장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잠시 후 회장이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 하자 체린이 끼어들어 회장의 관심을 돌리며 그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다. 회장은 다 마시지 못한 물잔을 그대로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윤에게는 찰나의 순간이 주어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체린과 회장에게 쏠린 틈을 타 서윤은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물잔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 마신 컵을 치우는 척하며 그것을 자신의 핸드백 속에 깊숙이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매끄럽고 신속했다. 가방 속에서 느껴지는 유리잔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에게는 뜨거운 희망처럼 느껴졌다. 목적을 달성한 서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서둘러 자리를 떴다. 저택을 빠져나오는 길, 서윤은 다리가 풀려 잠시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다. 극도의 긴장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품에 꼭 안고 택시를 잡아탔다. 이제 남은 것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뿐이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보며 서윤은 맹세했다. 다음에 이곳에 올 때는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진정한 주인으로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그리고 체린의 목에 걸려있던 그 목걸이를 반드시 되찾아 어머니의 영전에 바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파티가 끝난 후 민체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화를 식히고 있었다. 서윤이 회장의 관심을 끈 것이 못마땅했고 그녀가 보인 태도가 계속해서 신경을 긁었기 때문이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고용한 사립 탐정이 들어왔다. 탐정은 갈색 서류 봉투를 체린에게 건네며 한서윤에 대해 조사한 추가 자료라고 보고했다. 체린은 귀찮다는 듯 봉투를 뜯어 서류를 훑어보다가 특정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서류에는 서윤이 자란 고아원의 입소 기록이 담겨 있었는데 그 날짜는 정확히 진짜 민서윤이 실종된 날짜와 일치했다. 게다가 발견 당시 서윤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한 묘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짜 상속녀의 옷차림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체린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다. 체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다. 세상에 우연은 많고 입소 날짜가 같은 고아는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오늘 서윤이 자신의 목걸이를 보며 지었던
그 묘한 표정과 회장이 서윤을 보며 느꼈던 기시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한서윤이 진짜라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강도준까지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었다. 공포가 엄습하자 체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안을 서성거렸다. 그녀는 탐정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친 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고, 만약 사실이라면 서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체린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곧바로 사설 유전자 분석 센터로 퀵 서비스를 보냈다. 물잔에 묻은 타액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동봉한 봉투를 건네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아까 보았던 목걸이의 잔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5살의 기억 속에서 엄마는 울고 있는 자신에게 그 목걸이를 걸어주며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라고 속삭였었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엄마의 분신이자 사랑이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물건이 자신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가짜의 목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 서윤을 미치도록 괴롭게 했다. 서윤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약한 슬픔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도끼가 되어 그녀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출근한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매진했다. 하지만 디자인실의 공기는 어제와 달랐다. 티파티에 참석했던 몇몇 임원 부인들이 서윤의 기품 있는 태도를 칭찬했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면서 직원들이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이다. 민채린이 의도했던 망신 주기 작전은 오히려 서윤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결과가 되었다. 서윤은 동요하지 않고 도면 검토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무렵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확인 바랍니다. 라는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비상구 계단으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다. 화면 가득 채운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 끝에 적힌 결론은 명확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 서윤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막연하게 짐작만 했던 사실이 과학적인 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진짜 민서윤이었고 화인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였다. 솟구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이 명백한 진실을 무기로 삼아 거짓으로 쌓아 올린 민채린의 성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것이었다. 그 시각 강도준 전무의 집무실에서도 은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준의 비서실장은 서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서윤이 보육원에 들어오기 전의 기록이 전무하며 그녀가 발견된 장소가 과거 화인그룹 별장 근처였다는 사실이었다. 도준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윤에게서 느꼈던 기시감과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 그리고 이 의심스러운 과거 정황들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도준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시절 자신과 함께 찍은 꼬마 민서윤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매가 한서윤의 눈매와 겹쳐지자 도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더 깊이 파보라고 지시하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만약 네가 진짜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화인그룹 본사 디자인실의 감도는 공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습했다. 민채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블라인드 사이로 사무실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잘근잘근 씹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불안감과 강도준의 변해가는 태도는 그녀를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녀는 가장 비열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한서윤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 회사에서 영구히 추방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체리는 자신의 신복인 기획실 박 이사를 은밀히 불러들여 계획을 지시했다. 박 이사는 위험 부담을 이유로 잠시 망설였지만 체린이 건넨 두툼한 봉투와 승진 약속에 눈이 멀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해 보였다. 경쟁사에 넘길 가짜 설계 도면을 서윤의 메일로 전송하고 그녀의 개인 사물함에 거액의 현금 뭉치를 심어 놓는 것이었다. 체리는 서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비웠다. 다음 날 오전 업무가 한창일 때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치며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은 다짜고짜 한서윤의 자리로 다가가 그녀를 포위했고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하기 시작했다. 영문을 모르는 팀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 팀장은 당황하여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감사팀장은 차가운 얼굴로 한서윤 씨가 경쟁사인 태성건설의 핵심 설계 도면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통보했다. 그 말은 폭탄처럼 사무실 한복판에 떨어졌고 동료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의심과 경멸로 바뀌었다. 서윤은 자신의 양팔을 잡으려는 감사팀 직원의 손을 뿌리치며 스스로 걸어가겠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소란을 피울 법도 했지만 서윤의 표정은 지나치게 침착했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자신의 컴퓨터에 누군가 접속한 흔적을 발견하고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이 감사실 조사실로 끌려간 직후 민채린이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우리 회사가 어떻게 키운 인재인데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냐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글썽였다. 직원들은 그런 채린을 위로하며 서윤을 비난하기 바빴다. 곧이어 감사팀 직원이 서윤의 사물함을 강제로 개방했고 그 안에서 띠지로 묶인 5천만 원의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매수의 증거였다.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소식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전사로 퍼져나갔다. 체리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기 위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돌아섰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윤을 파면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서윤의 인생을 끝장낼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하에 위치한 조사실은 창문 하나 없이 삭막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서윤을 비추고 있었다. 박 이사가 직접 신문관으로 들어와 서윤의 앞에 놓인 증거 사진들을 던지며 자백을 강요했다. 그는 서윤에게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회사를 떠나면 형사고발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회유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윤은 굳게 다문입을 열지 않고 박 이사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연민과 조소가 담겨 있었기에 박 이사는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서윤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정식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 이사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지만 서윤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총극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오후가 되자 긴급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강도준 전무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고 민채린 또한 피해 부서의 책임자 자격으로 배석했다. 회의실 중앙에 선 서윤은 죄인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고개는 꼿꼿이 들려 있었다. 감사팀장은 서윤의 이메일 발송 기록과 사물함에서 발견된 현금,
그리고 경쟁사 관계자와의 통화 내역이 조작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임원들은 혀를 차며 서윤을 질책했고 분위기는 서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다. 침묵을 지키던 강도준이 서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눈빛은 서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다. 서윤은 빔 프로젝터에 USB를 연결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경쟁사에 보냈다는 파일이 사실은 가짜 데이터였다는 점을 밝혔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려는 시도를 감지했고 이를 역이용하기 위해 중요 파일명을 딴 미끼 파일을 바탕화면에 둠과 동시에 해킹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화면에는 서윤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파일을 빼내는 접속 로그와 IP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놀랍게도 그 IP 주소는 회사 내부 기획실 박 이사의 컴퓨터였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박 이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서윤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음 파일인 동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은 늦은 밤 서윤의 자리에 접근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화질은 다소 흐릿했지만 그 사람이 서윤의 사물함을 열고 준비해온 현금 봉투를 넣는 장면은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인물이 박 이사의 비서라는 사실이 얼굴 인식 확대 화면을 통해 증명되었다. 서윤은 보안실의 CCTV는 이미 삭제되었을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자리에 초소형 동작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고 덧붙였다. 민체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이게 무슨 조작된 영상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체린을 바라보며 조작인지 아닌지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응수했다. 체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어제 저녁 비상계단에서 우연히 녹음된 대화 내용을 재생했다.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민체린이 박 이사에게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계열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민체린에게 쏠렸다. 체린은 핏기 없는 얼굴로 뒷걸음질 치며 이건 모함이라며 부정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도준 전무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누르는 표정으로 박 이사와 민체린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즉시 보안팀을 호출하여 박 이사를 구금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박 이사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체린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악을 썼다. 하지만 민체린은 화인그룹의 상속녀라는 신분 덕분에 당장의 구속은 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모든 죄를 박 이사의 과잉 충성 탓으로 돌리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고 임원들도 그룹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사건을 내부적으로 덮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서윤은 이런 결과까지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당장 체린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고 입지를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징계위원회는 서윤의 무혐의 처분과 박 이사의 해고로 마무리되었다. 회의실을 나서는 서윤의 뒤로 임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닌 경애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다. 서윤은 복도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강도준과 마주쳤다. 도준은 서윤에게 다가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과했다. 회사의 시스템이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한 점에 대해 경영진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 결과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도준은 서윤의 말에 동의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한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서윤은 도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만약 범인이 민채린 상무라도 똑같이 처벌하실 수 있냐고. 도주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화인그룹의 성역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 대답은 서윤에게 작은 위로이자 그를 믿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 밤 서윤은 사무실에 남아 엉망이 된 자신의 자리를 정리했다. 압수당했던 물품들이 돌아왔지만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은 그녀가 겪은 수모를 보여주는 듯했다. 하나씩 물건을 줍던 서윤의 손이 낡은 액자에 닿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다. 액자 유리는 깨져 있었지만 사진 속의 행복한 미소는 그대로였다. 서윤은 깨진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사진을 어루만졌다. 오늘 그녀는 승리했지만 이것은 상처뿐인 승리였다. 민채리는 여전히 건재했고 권력의 힘은 생각보다 더 견고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오늘의 사건으로 인해 채리는 조급해질 것이고 조급함은 더 큰 실수를 낳게 될 것이 분명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민채리는 방 안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발광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서윤의 치밀한 반격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공포감과 도준에게 들킨 자신의 추한 모습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체리는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서윤이 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병석에 누워있는 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지분을 확보하고 이사회를 장악해야 했다. 체린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회사는 표면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물밑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서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실력과 지략으로 맞서 싸운 그녀의 이야기는 영웅담처럼 퍼져나갔고 특히 젊은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강도준 또한 서윤을 단순한 직원이 아닌 파트너로 인정하고 주요 프로젝트의 결정권을 그녀에게 위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서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었고 민채린에게는 뼈아픈 타격이었다. 서윤은 도준이 보내온 신뢰의 제스처를 받아들이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부상당한 짐승이 가장 위험하듯이 궁지에 몰린 민채린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비가 내리는 늦은 오후, 서윤은 화인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호출을 받았다. 회장이 직접 그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서윤은 호주머니 속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꽉 쥐었다. 오늘이야말로 할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랐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서윤은 창백한 안색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민태석 회장을 마주했다. 회장은 서윤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고 서윤은 다가가 그 거친 손을 잡았다. 회장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회장의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때 회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며 서윤의 손등을 적셨다. 그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눈앞에 있는 이 강인하고 똑똑한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핏줄임을. 민태석 회장의 거친 손이 한서윤의 손을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다. 회장의 눈동자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핏줄임을 알아본 듯 간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삼키며 회장의 손등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따뜻하면서도 메마른 그 감촉은 15년 전 그녀가 납치되던 날 마지막으로 느꼈던 온기와 닮아 있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회장은 입술을 달싹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려 했지만
기력이 쇠한 탓에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서윤은 지금 당장 주머니 속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주고 싶었으나 회장의 건강 상태가 급격한 충격을 견디지 못할까 염려되어 차마 그러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회장의 귀에 대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속삭이며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회장이 안정을 되찾고 잠이 들자 서윤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약병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주치의가 처방했다는 심장질환 치료제와 영양제들이 즐비했지만 서윤의 예리한 눈썰미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약병의 라벨은 정상이지만 내용물의 색깔과 냄새가 미묘하게 달랐던 것이다. 서윤은 건축학뿐만 아니라 재료학에도 조예가 깊었기에 물질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후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약병 중 하나에서 알약 2개를 꺼내 손수건에 감싸 주머니에 넣었다. 민체린이 회장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해 약물을 조작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체린은 단순히 신분을 위조한 사기꾼을 넘어 천륜을 저버린 범죄자였다. 서윤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다. 회장실을 나선 서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벽에 기대어 서 있던 강도준이었다. 도준은 서윤이 나오자마자 그녀의 팔을 잡아 끌고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도착해서야 도준은 서윤을 놓아주며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방금 회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서윤이 회장을 바라보던 그 애틋한 눈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 했다. 도준은 더 이상 서윤을 단순한 직원으로 대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서윤은 도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결심한 듯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며칠 전 그녀가 받았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고 친자 관계 성립이라는 문구를 확인하는 순간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침묵은 길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의 파도는 거대했다. 도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과 결과지를 번갈아 보았다. 어린 시절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 잃어버렸던 그 작은 아이가 눈앞에 강인한 여성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도준은 환희와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짜 너였냐고 물으며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원망 섞인 안도를 표했다. 서윤은 도준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기억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던 날들과 우연히 발견한 단서들, 그리고 민체린의 존재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 없었던 상황들을 설명했다. 도준은 서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곁에서 뻔뻔하게 주인 행세를 해온 민체린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도준은 당장이라도 이 사실을 공표하고 민체린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만류했다. 지금 민체린을 공격하면 그녀는 회장의 건강 악화를 핑계로 동정론을 펴거나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더 완벽하고 잔혹한 복수를 원했다. 민체린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정점에 도달했다고 믿는 순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려야만 했다. 서윤은 도준에게 곧 다가올 화인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자 민체린의 부회장 취임식 날이 디데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준은 서윤의 치밀하고 냉정한 계획에 전율을 느끼며 그녀의 뜻에 따르기로 맹세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손을 맞잡고 무언의 동맹을 맺었다. 다음 날부터 서윤과 도준의 움직임은 더욱 은밀하고 빨라졌다. 서윤은 회장실에서 가져온 알약을 분석기관에 의뢰했고 예상대로 그것이 신장약이 아닌 환각작용과 인지, 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향정신성 약물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도준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회장의 주치의를 비밀리에 압박하여 자백을 받아냈다. 주치의는 민체린이 거액의 도박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약을 바꿔치기 하라고 사주했다며 모든 것을 실토했다. 도주는 주치의의 자백을 녹음하고 그를 안전한 곳에 격리 조치했다. 또한 도주는 과거 서윤이 납치되었던 당시의 보육원 원장을 찾아내기 위해 사설 탐정들을 총동원했다. 민체린이 가짜 손녀로 입양되는 과정에 깊이 개입했을 원장은 이 모든 사기극의 시작을 증명해줄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한편 민체린은 자신이 서윤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착각하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징계위원회 사건 이후 서윤이 조용히 업무에만 매진하자 체리는 그녀가 주제를 파악하고 꼬리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체리는 회장의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부회장 취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요 이사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반대파 임원들을 협박하며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졌다. 거울 앞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어보며 그녀는 이미 화인그룹의 주인이 된 듯한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취임식 날 가장 화려하고 비싼 보석들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그날의 주인공은 오직 자신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욕망은 끝이 없었고 그 욕망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폭주하고 있었다.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서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차분하게 일상을 보냈다. 그녀는 낮에는 건축가로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밤에는 도준과 함께 민체린의 숨통을 조일 증거들을 정리했다. 도준은 서윤에게 민체린이 빼돌린 비자금 장부를 건네주었다. 그 장부에는 민체린이 갤러리를 통해 그림을 고가에 매입하는 척하며 회사 돈을 횡령한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서윤은 장부를 넘겨보며 민체린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민체린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도준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도준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위로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동지애를 넘어선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마침내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부회장 취임식의 날짜가 확정되었고 화려한 초대장이 배포되었다.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유명 연예인들까지 대거 참석하는 메머드급 행사였다. 민체린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화인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거짓된 연설을 늘어놓았다. 서윤은 사무실 TV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민체린이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충격은 더 클 것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조금만 기다려요. 저 가짜의 가면을 벗기고 엄마의 자리를 되찾아 드릴게요. 취임식 전날 밤 강도준은 서윤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그곳에는 내일 서윤이 입을 드레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은 민체린이 준비한 화려하고 요란한 드레스와는 정반대로 심플하지만 우아한 라인의 순백색 드레스였다. 도준은 서윤에게 이 드레스야말로 진짜 주인의 품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은 드레스를 매만지며 긴장된 숨을 내쉬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도준은 와인잔을 건네며 서윤의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다. 그는 내일 무대 위에서 서윤이 가장 빛날 것이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서윤은 도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였다면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도준이 있었기에 그녀는 두려움 없이 괴물과 맞서 싸울 수 있었다. 한편 민체린의 침실에서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고
절벽 위에서는 한서윤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식은땀에 젖은 채 깨어난 체리는 신경 안정제를 입안에 털어넣으며 불안을 잠재우려 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다. 내일만 지나면 자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부회장이 될 것이고 한서윤 따위는 개미처럼 밟아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다. 그녀는 금고를 열어 훔친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다. 차가운 보석의 감촉만이 유일하게 그녀를 안심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그 목걸이가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족쇄가 될 것임을. 기념식 당일 아침 화인그룹 본사 로비는 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레드카펫이 깔리고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민체리는 최고급 리무진에서 내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입장했다. 그녀의 곁에는 매수된 이사들이 호위무사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반면 서유는 직원 출입구가 아닌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도준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서윤의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민체린의 파멸을 불러올 USB와 서류들이 담겨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서윤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다. 이제 쇼타임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대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꽃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민체린의 업적을 찬양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사회자가 민체린의 등장을 알리자 웅장한 음악과 함께 그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그 박수 소리가 서윤의 귀에는 곧 닥칠 폭풍의 전주곡처럼 들렸다. 서윤은 무대 뒤편 어둠 속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민체린이 마이크를 잡고 취임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서윤은 방송실에 대기하고 있던 조력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큐사인과 함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장내는 일순간 암흑천지가 되었다. 당황한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스크린만이 홀로 켜지며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체린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영상이었다. 화면에는 병실에 누워있는 회장에게 정체불명의 약을 먹이는 민체린의 모습이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가 박 이사에게 서윤을 함정에 빠뜨리라고 지시하는 녹음 파일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장내는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다. 민체린은 비명을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통제실은 이미 도준의 사람들이 장악한 상태였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대문짝만하게 나타났고 불일치라는 붉은 글씨가 민체린의 사진 위에 찍혔다. 그리고 그 옆에 일치라는 글자와 함께 한서윤의 사진이 떠올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위의 민체린에게서 무대 뒤편을 향했다. 그곳에서 핀 조명을 받으며 진짜 상속녀 한서윤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대연회장을 가득 메운 정적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무겁고 위태로웠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눈부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한서윤의 자태는 어둠 속을 가르는 한 줄기 빛과 같았고 그 압도적인 아우라의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민체린의 화려하지만 천박한 붉은 드레스와 서윤의 기품 있는 모습은 잔인할 정도로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민체린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병실에서 의식 없는 회장의 입에 정체불명의 알약을 밀어 넣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자 장내 곳곳에서 경악에 찬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선 폐륜이자 살인 미수라는 중범죄의 현장이었기에 사람들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민체린은 사색이 된 얼굴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당장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통제실은 이미 그녀의 손을 떠난 뒤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전부 조작된 영상이며 요즘 유행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해라고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갈라지고 있었고 흔들리는 동공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하객들은 더 이상 그녀의 연기에 속지 않았고 경멸과 분노가 섞인 눈초리로 단상을 노려보았다. 체리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사들이 앉아있는 VIP석을 바라보았지만 방금 전까지 그녀에게 아부하던 이사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며 그녀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바빴다. 철저하게 고립된 체린의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서유는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를 내며 천천히 무대 계단을 올라 체린의 앞으로 다가갔다. 마이크를 잡을 필요도 없이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서유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체린을 내려다보며 이제 그만 가면을 벗고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단죄의 의지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체리는 도끼 어린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며 네가 감히 내 자리를 뺏으려 드냐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는 한 번도 당신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일갈했다. 훔친 옷을 입고 훔친 이름을 쓴다고 해서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다는 서윤의 말은 체린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고 그녀의 억지스러운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궁지에 몰린 민체리는 이성을 잃고 서윤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강도준의 단단한 소나귀에 잡히고 말았다. 언제 무대 위로 올라왔는지 모를 도준은 체린의 손목을 으스러질 듯 꽉 쥐며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준은 체린에게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체린은 도준을 향해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울부짖었지만 도준은 매몰차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 반동으로 체린은 바닥에 볼품없이 넘어졌고 화려한 드레스 자락이 찢어지며 그녀의 몰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넘어진 체린의 시선이 닿은 곳은 휠체어를 타고 무대 아래까지 다가온 민태석 회장의 모습이었다. 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안간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오직 무대 위에 서 있는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15년간 사무쳤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회장은 쉰 목소리로 서윤아라고 작게 불렀지만 그 작은 외침은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도 대현 회장을 울릴 만큼 강렬했다. 서윤은 무대 끝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회장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라는 서윤의 물기 어린 목소리에 회장은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의 극적인 상봉을 지켜보던 하객들 사이에서도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장내는 숙연한 감동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혈연이 주는 본능적인 끌림이자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의 벅찬 감동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체리는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처럼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저 노인네가 치매에 걸려서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고 악을 썼다. 자신이 15년 동안이나 비위를 맞추며 재롱을 떨었는데 어떻게 굴러들어온 천민 따위를 손녀라고 부를 수 있냐며 바닥을 쳤다.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그동안 그녀가 회장을 가족이 아닌 돈줄로만 여겼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회장은 체린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그 한마디는 민체린에게 내려진 최종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렸다. 그때 연 회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도준이 미리 준비해둔 수순이었다. 수사관들은 무대 위로 올라가 멍하니 앉아있는 민채린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했다. 혐의 내용은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존속 살해 미수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했다. 수사관이 채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자 그 금속성의 마찰음이 비현실적으로 크게 울려 퍼졌다. 채린은 수갑을 보자 발작하듯 몸부림치며 나는 화인그룹의 부회장이다. 누구 마음대로 나를 체포하느냐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갑을 찬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연행되기 직전 서윤은 수사관들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채린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채린의 목에 걸려있던 푸른 사파이어 목걸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채린은 뺏기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뺐지만 서윤은 단호한 손길로 목걸이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서윤은 손에 쥐어진 목걸이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것은 우리 어머니의 유품이자 내 과거라며 당신 같은 사람이 걸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채린은 내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발악했지만 서윤은 무시하고 돌아섰다. 목걸이가 사라진 채린의 목은 허전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보였으며 그것은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가짜 권위가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서윤은 목걸이를 소중히 가슴에 품으며 비로소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는 민채린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서윤과 도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기자들의 플래시는 그녀의 추악한 최후를 놓치지 않고 맹렬하게 터졌다. 그녀가 끌려나간 뒤 연회장에는 기묘한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회자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강도준이 마이크를 잡고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오늘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화인그룹은 이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한서윤을 가리키며 그녀야말로 화인그룹의 정통성을 잇는 유일한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도준의 선언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가짜가 물러가고 진짜 주인이 돌아온 것에 대한 환영이자 서윤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대한 찬사였다. 서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회장의 휠체어 옆에 서서 하객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표정은 승리감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자리가 단순히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기업의 도덕성을 지켜야 하는 가시밭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회장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고 서윤은 그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앞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되새겼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텅 빈 연회장에는 서윤과 도준만이 남았다. 바닥에는 민채린이 찢어발긴 드레스 조각과 깨진 유리잔 파편들이 흩어져 있어 방금 전의 소란을 짐작게 했다. 서윤은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고 도준이 재빨리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도준은 정말 고생 많았다며 따뜻하게 위로했고 서윤은 도준의 품에 잠시 기대어 가쁜 숨을 골랐다. 그녀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이 승리의 기분을 조금 더 느끼고 싶었다. 도준은 서윤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당신 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도준과 시선을 맞추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흘렀다. 그날 밤 서윤은 회장의 병실을 지켰다. 안정을 취하고 잠든 회장의 얼굴은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듯 편안해 보였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어 지내던 과거의 한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목에 건 어머니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맹세했다. 무너진 화인그룹의 명예를 다시 세우고 거짓과 위선이 없는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겠노라고. 그리고 자신처럼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힘을 쓰겠노라고 다짐했다. 밤하늘의 달빛이 그녀를 축복하듯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의 일면은 화인그룹의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가짜 상속녀의 몰락과 진짜 상속녀의 귀환이라는 타이틀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화인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요동쳤으나 서윤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감옥에 수감된 민체리는 변호인 접견도 거부한 채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화인그룹의 주인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반면 서윤은 첫 공식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짙은 네이비색 슈트는 단정하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녀가 현관을 나서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본사 로비에 들어선 서윤은 과거 자신이 올려다 보았던 불사조 조형물 앞에 다시 섰다. 이제 그녀는 그 불사조처럼 잿더미 속에서 화려하게 부활하여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직원들은 로비 양옆으로 도열하여 새로운 부회장의 등장을 맞이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그들 사이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 길은 그녀가 잃어버린 15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길이자 앞으로 그녀가 개척해 나갈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도준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마주 웃으며 그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닫히는 문 사이로 그녀의 확신에 찬 얼굴이 보였다. 이제 화인그룹에는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화인그룹의 본사는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던 위압적이고 경직된 공기는 사라지고 활기차고 투명한 에너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민체린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곳곳에 배치했던 불필요한 장식물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그 대신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녹지 공간과 창의적인 조형물들이 들어섰다. 부회장 취임 후 실질적인 그룹의 총수로서 경영 전면에 나선 한서윤은 가장 먼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민체린에게 동조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부정 청탁을 일삼았던 임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해임되었으며 그 빈자리는 오로지 실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서윤의 집무실에는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녀는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서윤은 바쁜 일정을 쪼개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구치소를 찾았다. 면회 신청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으나 의외로 교도관은 수감자가 면회를 허락했다고 전해왔다. 두꺼운 투명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민체린의 모습은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피폐해져 있었다. 윤기 흐르던 머릿결은 푸석해져 헝클어져 있었고 명품 화장품으로 가려졌던 피부는 거칠고 칙칙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체리는 서윤을 보자마자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네가 나를 비웃으러 온 거냐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서윤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차분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그저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체리는 서윤의 태연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듯 수화기를 꽉 쥐며 고함을 질렀다. 그녀는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화인그룹은 원래 내 것이었다는 망상 섞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윤은 그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를 들으며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을 느꼈다. 평생을 남의 인생을 훔쳐 살면서 자신만의 알맹이를 만들지 못한 체리는 껍데기가 벗겨진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한 존재에 불과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 그만 허상에서 깨어나 죗값을 치르라고 충고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그 자리는 원래부터 당신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다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등 뒤에서 채린이 악을 쓰며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긴 복도를 걸어 나갔다. 구치소를 빠져나온 서윤은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성북동 본가로 가자고 지시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화로웠고 서윤은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어루만졌다. 오늘은 병상에서 일어난 민태석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서윤에게 회장직을 승계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한 날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정원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민 회장이 서윤을 맞이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한 회장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서윤은 다가가 회장의 무릎 담요를 고쳐 덮어주며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고 회장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화답했다. 서재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탁자 위에 놓인 승계 서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인감을 들어 서류의 빈칸에 꾹 눌러 찍었다. 그 붉은 인주는 화인그룹의 50년 역사가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도장을 찍은 후 회장은 서윤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꺼냈다. 눈앞에 있는 진짜 핏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에게 휘둘려 너를 고생시켰다는 회장의 자책에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할아버지 탓이 아니라고 위로했다. 회장은 서랍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룹 본사 지하 금고의 마스터키이자 가문의 모든 비밀과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의 상징이었다. 서윤은 그 열쇠의 무게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반드시 할아버지가 일궈온 기업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맹세했다. 며칠 후 화인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친환경 리조트 더 헤리티지의 준공식이 열렸다. 이것은 서윤이 공모전 당시 설계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이자 그녀가 회장으로서 주관하는 첫 번째 공식 행사였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리조트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지형을 그대로 살린 유기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되어 마치 숲의 일부처럼 보였다. 수많은 귀빈들과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었고 서윤은 가위로 붉은 테이프를 자르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서윤의 시선은 관중석 맨 앞줄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강도준에게 머물렀다. 그는 언제나처럼 묵묵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서윤에게 신뢰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공식 행사가 모두 끝나고 해가 질 무렵 서윤은 리조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전망대로 향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난간에 기대어 풍경을 감상하고 있을 때 인기척과 함께 강도준이 다가왔다. 그는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걸쳐주며 오늘 정말 완벽한 하루였다고 칭찬했다. 서윤은 도준을 올려다보며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혼자였다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싸움이었고 도준이 곁에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었다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도준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딱딱한 관계가 아닌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서의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서로의 이니셜이 새겨진 소박하고 심플한 백금 반지였다. 도주는 서윤에게 화인그룹의 회장이 아닌 인간 한서윤의 곁을 평생 지키고 싶다고 고백했다. 당신이 힘들 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고 당신이 날아오를 때 지지해주는 바람이 되겠다는 도준의 프러포즈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정성이 느껴졌다.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고 도준은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딱 맞았다. 서윤은 도준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은 다시 겨울로 접어들었다. 화인그룹은 서윤의 리더십 아래 투명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며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과거의 부정부패 이미지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성과를 냈다. 서윤은 매년 열리는 자선 행사에서 자신의 사재를 털어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장학금 수여식 날 단상에 오른 서윤은 아이들에게 환경이 너희를 정의하지 않으며 너희들 안에 숨겨진 진짜 빛을 찾으라고 격려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서윤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 뭉클한 희망을 보았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 밤 서윤은 야근을 마치고 본사 로비를 걸어 나오고 있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문을 나서려는데 로비 한쪽에 걸린 대형 초상화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민태석 명예회장의 초상화였다. 할아버지는 서윤이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다. 서윤은 초상화 앞에서 잠시 묵념을 올리며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 거대한 제국을 지키는 것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임을 그녀는 잊지 않았다. 서윤은 옷깃을 여미고 회전문을 밀고 나갔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단단했다. 정문 앞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강도준이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왔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며 눈이 많이 오는데 춥지 않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도준의 팔짱을 끼며 당신이 있어서 하나도 춥지 않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우산 하나의 의지에 하얀 눈길을 걸어갔다. 눈 위에 찍히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그들의 뒷모습은 거친 폭풍우를 이겨내고 마침내 찾은 평온한 안식처처럼 보였다. 재벌가라는 화려하지만 냉혹한 전쟁터에서 가짜의 가면을 찍고 진짜 자신의 얼굴을 찾은 한서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행복한 이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눈빛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찬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